도봉구의 옛 역사를 찾아 떠나는 인문학 여행 역사잡담 도봉 시즌2 제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잡담 도봉의 진행을 맡은 역사를 만화로 공부하고 있는 락피디입니다. 네, 시즌2는 이제 도봉의 역사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지고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이제 가인 김병로 선생, 정말 흠잡을 때야 흠잡을 게 없는 그런 분을 저희가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별로 논란의 여지도 없었고,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깔끔하게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두 번째, 창동 3사자, 3라이언, 네. 송진우 선생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각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현대사 공부하고 있는 금강경입니다. 네, 날개가 있을 것 같은 팅커벨입니다. 나는 모습 보고 싶어요. 가끔 정신 빠지면 날아다닙니다. 네, 이다효입니다. 이다혁입니다. 네, 이다형님. 네. 뭐 근황 토크는 우리가 없고, 저희가 시즌 1도 그랬지만 시즌 2도 한 번 모여서 2회씩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가인 김병로 선생 녹음하자마자 잠시 화장실 갔다가 다시 송진우 선생을 모였기 때문에 그냥 토크는 없는데, 참, 이다혁 선생님 지난번 우리 예전에 처음 한번 모였을 때 일본 가신다고. 예. 오늘 관련도 좀 있네요. 그래서 좀 자가격리를 한참 하다가. 그러셨군요. 일본보다 한국이 문제인데 무슨 뭐 굳이 자가격리 일본 갔다 왔다고 자가격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예, 오늘 주제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네. 와세다 대학에 자료존 복사로 갔다 왔습니다. 연구 출장 다녀오셨네요. 예. 노가다 출장이죠. 복사는 그냥 부탁하면 복사해서 패스로 보내주는 거 아닌가요? 마이크로필름을 가서 계속 누르고 왔습니다. 이틀. 그거 들어가서 이렇게 누르겠다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복사하고. 예, 마이크로필름 출력하고 왔는데요. 조선지광이라고 네. 일제 시기에 굉장히 그러니까 오랫동안 나온 네네. 잡지인데 그동안 영인본이 너무 흐릿해가지고 정말 토 나왔거든요. 그거 보려고 보면 거의 비밀 암호문을 푸는 정도의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그거 원본이 와세대 대학교에 있다라는 네. 걸 확인하고 그거 좀 출력하러 갔다 왔습니다. 상태 좋던가요? 뭐 상태는 굿이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참 연구자시네요. 그러네요. 참 노가다죠. 네, 공부 그래도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도 애지간하면은 그래도 한국에 있는 걸로 너무 쓰시려고 하는데 굳이 일본까지 가셔서. 이것도 뭐 제가 밥벌이 하고 있는 데서 시켜서 갔다 온 겁니다. 이 모든 게 연구 출장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식사는 잘 하시고 오셨어요? 뭐 주로 드셨어요? 일본 라면? 일본은 확실히 저는 일본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중이 쭉 빠져서 왔어요. 진짜? 스시 빼놓고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모든 게 너무 짠 거예요, 제 입에는. 짜셨어요? 라면도 짜고, 전 너무 우동도 달던데? 짜고. 달고 짜죠 일본 음식. 네.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요. 진짜요? 그래서 달고 짜서. 제가 매운 걸 아예 못 먹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배부르게 먹은 게 회전 스시, 회전 초밥집. 그러셨군요. 오자마자 그럼 라면 드셨겠네요. 아니요, 저는 순댓국입니다. 짬뽕 안 드셨어요? 짬뽕? 일주일에 5번 먹습니다. 순댓국. 이야. 그러시군요. 참 순대인. 네, 어쨌든 송진우와 또 관계에 있는 거를 또 따끈따끈하게 연구를 마치고 오신 우리 이다혁 선생만 믿고 그러면 믿습니다. 고화 송진우 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진우는 일제 시기 그다음 해방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이었는데 네. 특히 이제 민족주의 우파 우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해방이 되고 45년 말에 극우 청년 한현우에 의해서 이제 집 앞에서 사살됐다고 해야 되죠. 그렇죠. 피살되면서
그 이후로 가장 정치적으로 격동이었던 순간에 이제 있지 않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이제 알려지지 않게 되는 네, 그랬습니다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제시기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 적어도 우파 민족주의 계열에서 손에 꼽는 가장 중요한 정책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송진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뭐 총이 뭐 아주 흔했나 봐요. 총을 막 쏘고. 총을 막 쐈다기보다는 지금보단 구하기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래도 몇 발 없는 속에 돌아가신 거지 뭐 막 쏴서 돌아가신. 그래도 요즘은 사람 죽일 때 총으로 안 죽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보다는 네. 우리 남한이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네. 남한이 총기 청정구역이 되는 거죠. 그 이전은 특히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 네네. 네. 물론 그 전에도 중국이 워낙 이제 정치적으로 격동이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해서 이제 총을 구하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 때 한국 사람들도 총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건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진우를 시작으로 해서 네. 뭐 잘 아시는 여운형, 네네. 그다음에 김구 다 이렇게 이제 총에 저격돼서 이제 운명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의 총 내지는 이 폭력이라고 넓은 의미의 폭력은 해방이라는 기쁨과 함께했던 어떻게 보면 네. 비극적인 많은 것들을 초래했던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오늘을 살면서 예전 역사를 보실 때 좀 네. 감각을 달리하셔야 되는 게 사실 우리는 지금 섬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한이라는. 정치적 네, 섬이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물건이 한국으로 외부에서 들어올 때 배나 그렇죠. 비행기로 오기 때문에 검역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린 전제하고 살고 있는데 이 시기까지만 해도 걸어서라도 그러네. 넘어갈 수 있는 시대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물자들이 뭐 밀수나 여러 형태로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시기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이랑 완전 삶의 경계가 달랐던 시기인 거죠. 움직일 시야도 때.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네. 대륙에 연접해서 산다라는 것을 조선시대 네. 적어도 일제시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네. 있거든요. 네, 굉장히 네, 강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분단되고. 네. 그다음에 한국전쟁 거치고 나서 사실상 아까 팅커벨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상 이제 정치적 섬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한국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대륙과 연접했던 그게 지금 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 어머니도 뭘 얘기하다, 너 아는 사람 만주 갔어. 그 말을 마치 우리 아는 사람 LA 갔어.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주 땅도 우리 땅 이런 노래 부르는 게 없으니까 결핍돼 있으니까 욕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북한에서 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엄청 긴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 경험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과 육로에서 국경을 넘는다. 그쵸. 있다라는 거 걸어서 자체가 넘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 한국은 국경이 없는 거죠 사실. 오히려 남한은. 휴전선. 근데 사실 그것도 국경은 또 아니고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네. 휴전선이죠. 일반적이지 네. 않죠. 국경이 없는 거죠 지금. 그걸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렇죠. 그 철조망을.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공간 감각 그렇죠. 자체가 굉장히 분단의 상황에 지금 규정되고 있는 거죠. 청년들의 지금 시야를 막고 있는 겁니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맨날 동남아 가서 취직하라고 하는데 만주 가서 취직해라 이런 감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분들도 우리는 해외 유학을 어떻게 했을까 이 시기에.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이랑 감각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좀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제시기 한말은 조금 이제 막 열렸으니까 근데 일제시기만 하더라도 그때는 오히려 식민지이기 때문에 어떤 세계적 감각이나 국제적 감각이 굉장히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민족 해방 내지는 독립을 위해서도 늘 국제적 정세와 세계 정세에 귀를 쫑긋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지식
자기가 원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보다 또 다른 의미에서 더 열려 있고 네네. 개방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기차 타고 중국, 러시아 가는 거, 유럽 가는 건데요. 그렇죠. 저희 송진우 고화 이야기. 송진우 네, 선생이 송진우 선생님 얘기. 1890년에 태어나신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지역이 독특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호남,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경계쯤인 거고, 네. 본래 이제 담양 출생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담양에서 태어나서 이제 거기서 한학을 배우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 송씨 집안 자체가 거기에서 꽤 이제 뭐 한학으로 이름이 뭐 이렇게 쩌렁쩌렁하고 그렇게는 보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주변에 송진우의 경제적인 기반이랄까? 네.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한학을 하고 뭐 그 지역에서 향반, 그러니까 네. 그 지역의 양반 정도.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아주 비난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몰락 양반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로 그 지역에서 유명하다든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어렸을 적에는 한학을 배우다가 이제 한말에는 그 지역에 네. 저기 한말 의병장 기사면이라고 해서 그 문화에서 이제 수학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중산층 정도 됐겠네요. 뭐 지역 중산층. 양반으로서의 뭐 그저 중간 정도. 중상층 정도. 김병로 선생보다는 잘 살았나요? 그럼? 아니요, 김병로보다는 조금 그 집안 자체의 경제적인 기반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셋째 여동생은 김병로 집안으로 출가했다고. 네, 그렇게 써 있네요. 오, 그럼 인연이 있네요, 두 집안이. 네, 잘 사는 집으로 갔군요. 그리고 뭐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송진우하고 김병로하고 도일 유학하면서 학지광 낼 때 둘이 단짝이 돼서 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 되게 14년에. 네, 친합니다. 베프군요. 네. 사돈으로 배포하기 힘든데. 맞죠. 네. 근데 그 김병로 선생 편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김병로 선생도 순창 출신이지만 담양에 더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네. 제 처갓집이 담양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송준호 선생도 이제 담양에서 태어나셨고 공부도 그쪽에서 유학을 하셨고. 네, 그래서 정말 좀 미리 네트워크가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100년 됐나요? 인연이요? 그 거리요? 네. 담양에 그런 게 있어요. 네,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이렇게. 네. 담양은 대나무 아닙니까? 대나무 대나무 손세원도 훌륭합니다. 네. 그렇지만 메타죠. 메타. 메타세콰이어. 거기를 걸어 있었을까? 이 송진우 선생이 메타세콰이어. 최근에 만든 것 같은데요. 거기 어딘지도 모릅니다. 메타세콰이어는 최근에 한반도에 만든 것 서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누가 심었지? 같아요. 최근에 심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미군정 때 심었나? 거리가 깔끔한 걸 보니까 오래된 그렇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다시 송진우 선생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 창평학교, 네, 뭐 창평 양학숙 뭐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만 창평학교에서 이제 김성수도 만나고 이제 김병로도 그때 잠깐 보기도 하고 그 지역이 어쨌든 젊은 청년들이었던 네네. 것 같고 같이 움직이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김성수하고의 인연이 이제 이때 시작이 되는데 김성수 집안은 뭐 김성수는 또 그렇죠. 너무 할 말이 많죠. 알아주는 부잣집 아닙니까? 그렇죠. 다이아몬드 수죠. 뭐 네. 만석군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김성수 집안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앙의 명문 대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름이 있는 그런 집안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호남 특히 우리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졌던 고구, 네네네. 고창. 이 주변 지역의 거대한 대지주 집안이었던 거죠. 그럼 동학농민 그 운동의 반대편에 계셨던 분인가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게 일부 보입니다. 진짜요? 예. 오, 몰랐었던. 그렇다고 해서 뭐 직접적인 어떤 타격의 대상이 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때의 그 굉장히 긴장감 있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하긴 뭐 그쪽에 엄청난 대주지였으니까. 그렇죠. 김성수와 김병로는 네. 뭐랄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
요즘 말 베스트 프렌드는 네.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중간에 송진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약간 건너 친구. 네, 뭐 네. 건너 친구지만 같이 놀기도 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둘이는 안 보는. 셋이서는 보는데 둘이서는 안 지음 보는. 수준은 아니에요. 아, 왜냐면 그 보성전문학교가 운영난에 빠졌을 때 32년에 김성수가 인수를 해요. 네네. 근데 그때 그거를 연결해 준 게, 그러니까 보성전문가 김성수를 연결해 준 게 가인 김병로 선생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술 한잔 하자. 그러는데, 누구 진우는 있어? 진우 그렇지. 있으면 가고, 약간. 이런 거지. 둘이만.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예, 같습니다. 둘이만 막걸리 먹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김성수는 막걸리 별로 안 좋아했을 거예요. 네네. 김성수는 또 영국 옥스포드 바 아닙니까? 네. 그렇죠. 김성수와 송진우는 뭐 뒤에 나옵니다만 그 일제시기 혜성이라는 잡지에 양자의 관계를 일신양면이라 불렀거든요.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두 개인. 그 정도로 송진우와 김성수는 그 당시에 어떤 정치 경제적으로 같은 어떤 길을 걷는 거의 뭐 소울메이트네요, 그러면. 결국은 김성수와 함께 일본으로의 유학을 결심을 하고 네. 강제 병합 전에 그러니까 1910년 이전에 네. 일단 1차 도의를 합니다. 음. 도의를 해서 근데 이때 이제 갔는데 김성수나 뭐 송진우나 일본 애들 잘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 유학의 ABC를 알려준 사람이 홍명희입니다. 홍명희. 홍명희하고 저기 이광수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일찍 가 있었거든요. 선배구나. 네, 선배. 유학생 선배. 이때는 뭐 3, 4개월만 먼저 가도 엄청난 그렇죠. 경험을 먼저 한 거니까. 정보량이 다르니까. 예. 파숙집 어디서 구할래? 어떻게 구할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어 학교라고 해서 네. 영어 학교에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중학교 들어가서 뭔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1910년에 와세다 대학 고등예과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일본 사립대 와세다나 게이오나 네네. 이런 사립대들은 더욱 어떤 지금과 같은 커리큘럼과 학제가 아주 엄격한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등예과 이런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좀 뭐랄까요 좀 학부 저학년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일단 이제 입학을 했는데 결국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네. 1910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충격. 충격을 받고 귀국을 했다. 한 다음에 어찌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 망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 1911년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이제 유학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와세대가 그러니까 김성수는 그대로 와세다를 다니고 그래서 졸업하고 송진우는 메이지 대학 메이지 대학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졸업합니까? 예, 졸업하는 걸로 나옵니다. 졸업. 제가 알기로 일제 시기에 와세다 대학 총동문회를 하면 네. 김성수가 이 어깨에 딱 힘주고 있고 음. 메이지 대학 이쪽은 송진우가 힘주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럼 김병론 가서 뭐 했나요? 김병로 선생도 메이지대 메이지대. 법과예요. 그러니까 같은 과. 네. 네, 2년 먼저 졸업합니다. 13년. 이번에 먼저 먹기를 송진우 선생이 15년에 졸업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정식 졸업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네. 동창회를 얻고 이제 하는 건데 이때 사진 보니까 정말 포마드를 정말 열심히 바르셨더라고요. 그렇게 5대5로 5대5로 이렇게 쫙 넘겨가지고 그 패션 돌아옵니다. 분명히. 아주 그냥 겉돌아옵니까? 네. 포마드 요새 많이 씁니다. 지금 요즘 포마드 네. 이미 많이 쓰고 있는데 이분은 2대8이 아니라 5대5. 5대5로 끝까지 5대5를 고수하셨더라고요. 송진우의 그 포마드는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포마드를.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국사 편찬에 올라와 있는 김성수의 그 감옥 갔을 때 수영 사진. 수영 사진 보면 이런 일진이 없습니다. 말을 걸지는 못할 정도의. 김성수? 아니요, 송진우. 그래가지고 송진우 사진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깜짝. 맞아요. 이거. 이 형님 센 형님이다. 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형님 센 형님이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네. 이거 느낄 수밖에 없는데. 센캐다, 센캐. 유학생일 때는 포마드 5대5로 그러다가 그렇죠. 딱 수영자 돼가지고 이렇게 빡빡 미니까 이런 또 포스를 눈이 살아계세요. 살아있어요. 네. 그 유학생 시절에는 그 포마드를 바르면서 그
김병로 선생과 학지광을 같이 만든 거네요. 그렇죠. 저기 20대 시절에. 네, 20대 시절에 김병로하고 송진우가 학지광의 한 2개 호 정도를 책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볼 수 있듯이 김병로와 송진우는 꽤 이 일본 유학을 할 때 네. 꽤 절친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이제 김성수는 일찍 졸업해서 들어오고 네. 이어서 이제 송진우가 따라 들어오는데 김성수, 송진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이제 같이 네. 움직였으니까 물론 뒤에 가면 좀 갈립니다. 김성수는 일제 말에 결국 이제 대놓고 친일을 하게 되고 네. 송진우는 여기 창동에 집가거나 아니면 이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일제의 온갖 종용과 네. 협박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흠결을 갖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좀 거기서 갈리긴 하지만 적어도 1930년대까지 김성수와 송진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쟤들 뭐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그룹이라고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렸을 적부터 같은 지역에서 네. 또 같이 일본 유학 갔다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돌아온 이후에도 거의 사실상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들 얘기들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이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네. 보면 저 지역의 총것들이거든요. 그렇죠. 호남에 네. 별것도 없는 다만 이제 저기 땅 좀 있는 그런데 나라 망하고 기존 리더십이 사실상 이제 무가된 상태에서 네. 새로운 정책 리더십이 이제 나오는 과정인데 그 속에서 그 결정적인 정치적 계기는 3.1운동이죠. 3.1운동. 근데 3.1운동 이전에 일본에 유학했던 이 청년들이 3.1운동이 만들어 놓은 새 판에 이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이 동아일보를 주도하게 되는 김성수, 송진우 그룹이거든요. 뭐 이제 독립운동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저기 중국에 있었던 임정, 뭐 김구, 뭐 의열단의 뭡니까 저 김원봉 뭐 다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저 미주에는 뭐 이승만, 안창호도 있고 뭐 하지만 저 국내 그러니까 일제 시기 국내의 민족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 이런 세력들 속에서 본다면 제일 메인스트림이 누구냐? 한 놈만 말해. 그러면 송진우, 김성수예요. 한 놈만 말해.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일신. 한 몸만 말해. 한 몸만 말해. 그렇게 성장해가는 그룹인 거거든요. 근데 이 그룹이 처음 발디딛기 시작한 게 상징적으로 북촌이에요. 북촌? 지금 북촌? 네, 지금 북촌이에요. 그러니까 경복궁하고 저기 창덕궁 사이에 있는 네네네. 그 북촌의 그 상징성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 중앙고등학교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앞에 김성수 집, 송진우 집 다 거기 앞에 살았거든요. 근데 북촌이 원래 조선왕조 때 노론, 제일 잘 나가는 소론 살던 데잖아요. 그래서 저기 김옥균, 박영효 애들 다 거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거 조선의 어떤 명문 대가이자 정치적 리더십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강남. 네. 그런데 무너졌다면 공망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십은 거기서 이제 발휘가 잘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듣보잡이었던 그렇죠. 저기 호남에 좀 땅 좀 있고 그다음에 유학에서 외국물 좀 먹고 온 애들이 자기 이제 김성수 같은 경우에는 딱 돌아와서 첫 번째 중앙학교 인수하고 그다음에 사버려. 야. 이게 지금 근현대사 연구자들 제일 많이 연구된 게 지주자본이 산업자본으로 되는 땅 장사하다가 지주가 농사짓다가 갑자기 공장을 지었고 산업자본이 되는 케이스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김성수 집안이거든요. 고창김 씨, 김현수, 고창김 씨. 그래서 막 수많은 연구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경성방직을 김성수가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사장이 되는데 그게 조선에서 손을 꼽는 규모였다라는 거죠. 방직 공장 중에.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에요? 우리 30대죠, 30대. 30대 됐나? 30대?
30대도 안 됐나? 30대도 아닙니다. 20대? 25세 메이지 대학을 졸업하고 26세 중앙학교를 인수했대요. 그렇죠. 1891년 한 살 차이. 한 살 차이네. 그러니까 거의 20대 중반에 20대 지금 중반에 열어고 있는 거예요. 학교 인수. 아, 통크다. 야 독립운동은 딴걸 이쪽으로 해야 돼. 부럽네요. 딴 걸 떠나 부럽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동아일보 오늘의 메인 주제인 네. 동아일보의 이제 주된 주주가 되죠 처음에. 네.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이어서 뒤에 좀 뒤지만 저기 고려대학교인 전신 보성 전문 인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듣보잡이었던 애들이 3.1운동이 열어놓은 내지는 그 전후한 시점에 지금 짜잔 하고 혜성처럼 나타난 야. 거죠. 아빠. 아빠 카드 쓰고 아니,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아버지가 불렀겠죠. 너 뭐 그렇죠. 할래? 너 뭐 할래? 야, 뭐, 나라도 어려우니 큰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학교 하나 사주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지금. 네, 이게 금강경 선생님의 부러움이 너무 잘 보여 지금. 아니, 근데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다들. 아, 그러네. 나는 진짜 죽창만 들고 어떻게 한번 그렇죠. 싸워보겠어 하고 만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간도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는, 예? 여기서 진짜 그냥 일기장에 욕만 적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나라도 망했는데 나라를 위해 학교나 하나 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다른 거니까요. 네, 이건 김성수 얘기죠. 성신우 얘기. 예, 김성수 얘기. 아니, 그 옆에 근데- 한 몸이니까 옆에 같이 있었잖아요. 이제. 근데 송진우도 보니까 31살에 동아일보 사장을 해요. 이제 그거는 김성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아, 친구 백으로? 친구 그렇죠, 친구 친구 카드. 사주가 김성수. 사주. 쩐주. 그래도 그러니까 그 둘의 관계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김성수는 정치 사회적으로 앞에는 안 서고 뒤에 있는 거예요. 앵겔스 같은 건가요? 이렇게 딱 이야. 경제적으로 하고 그들의 정치적인 길은 송진우가 다 결정하는 아, 거예요. 막스가 송진우군요. 앵겔스가 김성수. 아 근데 사실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이게 그 계열은 전혀 다르지만 조선의 막스 앵겔스가 되고 싶었을 거야. 아, 설마, 그거를. 왜냐면 라인 신문 편집장을 막스 한 것처럼 아, 그러니까 이걸 얻어서 한 거라고? 송진우가. 아, 정말로? 아, 그 상상력을 알것 같은데? 상상력을 한 100만 배 발휘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제 다시 혁명이다 선생님 좀 화나셨어요. 어디 막스. 죄송합니다, 이달 그건 네,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앵겔스가 굉장히 싫을 것 같아요. 맞아, 막스는 맞아. 잘 모르겠는데 앵겔스. 네. 앵겔스도 이론 가기도 했으니까. 송진우가 이제 메이지 졸업하고 돌아오니까 이미 김성수는 중학교를 인수한 상태잖아요. 아, 형 바로 친구 교감시킵니다. 야, 너 교감. 바로 교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별거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상. 2년 후에 교장시킵니다. 아, 그러니까 친구한테 교장. 학교 맡겨요. 야. 그리고 김성수는 이제 경성방직 어떻게 할까 하고 계속 있는 거죠. 김성수가 주인공이 되는 느낌인데. 그런데 이제 뒤가 네.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근데 뒤에. 나름 이 시기를 중앙고에서 스스로 정리할 때는 네. 송진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족운동이 그렇죠. 3.1운동도 교육이 시작된 시기다 중앙고 내에서 3.1운동 전에 라고 이제 평가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한번 송진우가 첫 깜빵에 갇히는 계기가 이제 그 3.1운동. 아, 그 중앙학교 가보시면 네. 여기가 3.1운동 발원지, 뭐 채권지, 뭐 이런 아, 이제 그렇게 표현 써있어요? 비석 세워놨거든요. 중앙고. 아. 그 숙직실. 네. 예, 예. 그래서 저기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을 하고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경성에 서울에 전해질 때 그중에 이제 수많은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꼭 그걸로만 한 곳으로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앙학교에 있는 이들 그룹과도 이제 관련이 있었던 거고 3.1운동 때문에 일제에 의해서 검거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만 뭐 그 당시에 3.1운동 직후에 잡혀서 그 이듬해 10월에 추록하게 되니까 구속 기간이 엄청 기네요. 구속 기간 엄청 긴 1년 거죠. 반.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아무리 청년이지만 일제 시기에 군대 저희 감옥살이 그쵸. 1년 하면 삐쩍 꼴잖아요. 몸이 골겠죠. 그래서 이제 고향 가서 요양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 돌아올 때 이제 오늘의 메인 좋은 데로 오시죠. 주제인 이제 동아일보와 관련된. 아. 좋은 대로. 그래서 이제 4월
1일이 동아일보 창간호가 나와요. 1920년 4월 1일. 그러니까 올해 100주년입니다. 올해 100주년. 동아일보. 아 진짜 그러네. 네. 작년에 3.1운동 100주년 막 했잖아요. 네. 언론사들이 이제 100주년 올해. 3.1운동 아. 3.1운동 결과 만들어지는 동아일보 이제 이어서 이제 좀 이따가 조선일보 여기가 이제 100주년 기념 행사를 올해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죠. 아, 한대요? 예를 들어 동아일보는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신문 아카이브를 다 온라인으로 이제 공개합니다. 아. 올해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시작했어요. 동아일보는 이미 네이버가 하고 있잖아요. 네, 새로 시작했어요. 자기네 독립적으로 홈페이지 꾸려서 아, 그래요? 쪽으로. 네. 나 그건 못 봤네. 이제 오늘인가 아마 오픈됐을 거예요. 그럼 1920년 신문부터. 네. 그럼 자신들의 그 잘못된 과오도 다 그대로 깐대요? 당연하죠. 까겠죠? 지금 네이버에 다 나와 있어요. 네, 더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사람들이 안 찾아볼 걸 알거든요. 아 그렇군요. 역사 전공한 사람들만 볼 거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0년 1월에 동아일보 발행 허가 납니다. 네. 그리고 동아일보가 4월 1일부터 이제 창간호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문제는 보통 동아일보 하면 처음부터 김성수 거라고 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동아일보가 만들어졌을 때는 창간호에서 자신들이 이 민족을 대표하는 네. 기관임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 네. 3.1운동 결과 언론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니까 신문을 발행하는 거에 조선 전체에서의 뜻이 모아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수많은 지분 중에 하나가 김성수 네. 라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동아일보를 김성수가 뭐 좌지우지하거나 김성수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사실에 맞지 않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문을 발행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경영난에 부딪히고 네, 그다음에 여러 계열이 신문 경영을 함께 하기 때문에 주도권 싸움이 난단 네, 말이에요. 네, 누가 주도를 할 네, 건지. 네. 그 과정에서 이 경영난 이런 것들의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오면서 주식을 계속 확보해 가는 게 김성수예요. 그 주식회사 전환. 그 라인이. 그래서 초창기에는 말 그대로 수많은 흐름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동아일보인데 그게 22년 그다음에 이어서 24년 단계 오면 이제 김성수 오로지 김성수가 주도하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처음부터 그런 작전을 짠 건 아닐까요? 나중에 작전이라기보다는 내가 제가 봤을 먹을 때는 건데.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그 당시에 음모론 너무 좋아하세요. 건강경상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죠. 3.1운동 직후 분위기 때문에 김성수가 내가 한번 돈으로 쳐 바르겠어. 한들 네. 안 먹어주죠 다른 사람들이. 음. 왜 네가 그걸 다 하는데? 네가 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영난 내부적인 어떤 조직 다툼, 그러니까 주도권 다툼 이런 것 속에서 결국은 자본력이 튼튼했던 네. 자들이 이제 점점 그 주도권을 확보해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안 좋은 좀 있는 게 송진우 대굴욕 사건이 한번 생기잖아요. 아. 24년입니다. 아, 거의 24년인가요? 그게 이거 24년에 김성수 송진우가 이제 명월관이요. 명월관. 명월관에서 이제 명월관 우리 저 방학 사거리 거기 방학 사거리인다. 소피아 사거리에 명월관이라는 네? 네? 뭐라고요? 명월관이라는 룸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랑 조금 다른. 지금도 한번 간판이 붙어 있을지도 아니 모르겠어요. 전국에 명월관 엄청 많을 거예요. 명월관이라는 이름은 중국집도 있을 거예요. 네, 도봉구 명월관은 거기 있다. 네. 아주 이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여러 가지로 이야기 되거든요. 박충금이라고 하는 인간이 박춘금. 네. 춘금 씨. 굉장히 어깨에 힘들어하고 주먹도 좀 쓸 줄 아시는 분이고 네. 그다음에 일본하고도 굉장히 짝짝꿍이 맞는 일제하고도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그 한국 역사상 손에 꼽히는 네. 그런 사람인가? 나쁜 생각 중에 근데 그게 각파 유지 연맹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친일 세력들이 그룹들이 여럿이잖아요. 네. 걔들이 대동단결해서 단체를 하나 만든 오. 거예요. 그게 각파 유지 연맹인데 당연히 있겠죠. 각파 유지 연맹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세게 깠어요. 아. 그럼 그런 시잘데기 없는 거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하는 민이랑 짓거리냐. 관이랑 짝짝꿍 하지 마라. 관민 합작 막 이런 걸 내세우니까 네, 각파 네, 유지 연맹에서 네, 네. 그러니까 친일 세력이 그런 어떤 그 네. 자기 명분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에 대해서 되게 시니컬하게 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열받아 가지고 박충금이라는 인간이 이제 그 술집에 가가지고 아. 네. 야 사장 나와. 오. 동아일보 사장 나와. 딱
그때 이제 육혈포라는 말을 써요. 권총을 그렇죠. 예, 6방이 네, 6총알이 그쵸,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6개 구멍이 있는 아, 대포. 육혈포. 그래서 육혈포라고 부르는데 그 육혈포 사건이라고 그때 이제 네. 신문에도 나오거든요. 아, 신문에까지 나왔어요, 그게? 예, 피스톨이죠, 피스톨. 피스톨박.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엄청 당시에. 유명한 사건이에요. 아, 왜냐면 이걸로 결국은 송진우가 구룡의 사장을 네. 퇴임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성수, 송진우는 이때 이름이 이미 그렇죠. 엄청나게 이제 알려져 있는. 새로 뭐라 그러죠? 길이나죠. 네. 새롭게 태어난 애들. 셀레브리티군요, 셀레브리티. 네. 그래서 걔들을 불러놓고 뉴 미디어를 선도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 이 뭐죠? 각파 유지 연맹에 무슨 조폭 같은 인간이 한 명. 족보 같은 인간이 와가지고 총을 꺼내놓고 내놔. 이야. 돈 내놔. 니들 왜 이런 거 삥 우리를 왜 뜯으려고 까? 한 거야. 아니 아하. 일단 1차적으로 왜 니들은 우리를 비판하고 까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불려간 게 김성수랑 송진우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육혈포를 놓고 이제 으름장을 놓으면서 협박을 한 거죠. 네. 주기했다고 어. 내놔 돈. 돈으로 얼마나 합의 그랬죠? 보자. 3만 원. 3만 원 내라. 3만 원. 3만 원 내라.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돈이다, 3만 원 3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지난 정권 때 네. 마치 이렇게 막 푸시해가지고 야 기업들 니네 돈 내놔 이제 아, 이런 것처럼. 그렇죠. 아 저기 그건 나라가 적폐. 했죠. 네, 근데 그건 국가가 해서 이제 문제였던 건데 국가를 등에 업은 이제 깡패가. 김성수와 송진우가 이제 뭐 총 꺼내고 그러니까 네. 주겠다고 사인한 거예요. 아. 주겠다고 사인한 거예요. 그 아니, 자리에서. 아무리 그게 가오가. 있어도 총 앞에서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죽고 나는 가오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팅커벨님은 그 총 꺼내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제 쓸개라도 주죠. 저는, 제 쓸개가 3만 원이 된다면 저는 이미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미 소변을 봤을 거예요. 아니 총 꺼내고 돈 내놔라 그러는데 저는 이미 젖었죠. 근데 이제 뭐 이거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 어떤 기록에는 이제 그 당시에 김성수는 거기에 노했고 오. 의외죠. 난 저는 그 아니, 그러니까 누가 했던 말인지 한번 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송진우는 3만 원 좀 그렇죠. 3천 원. 3천 원 아니에요? 3천 보통 원? 반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보통 상상을 많이 네. 하시는데 사장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못 굽혀. 그리고 사주가 야 돈으로 합의합시다. 이렇게 해서 돈으로 합의할 텐데. 근데 반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깽판을 치네? 그럼 이거를 빨리 끝내는 방법. 뭐 굳이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굳이 여기에서 뭐 이렇게 저도 약간 그 생각이 현실주의자일 수 있겠다 송진우는. 아무튼 그래서 일단 쓰고 났는데 문제는 이게 대문짝만하게 사회에 알려진 거예요. 아, 그 박충근 그 사람이 챙필 주려고 그랬군요. 뭐 그런 의도가 있을 네.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동아일보가 그렇고 지금 민족의 전개를 지키는 언론이 말이야. 이런 데에서 이런 자들이 지금 깡패가 겁박한다고 그걸 써줘 해가지고 이제 또 설왕설래 그렇겠죠.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로 이제 사장에서 그러니까 물러나거든요. 아, 송진우 씨가 네. 책임지고. 예. 근데 이게 그건 하나의 퇴임하게 되는 빌미 네. 명분이었을 뿐인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아일보가 처음에는 어떤 조선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뭐 어떤 언론기관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러 분파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였지만 뒤로 가면서 점차 김성수 계열이 네. 지분을 더 확보하면서 동아일보를 이제 대표하는 형국으로 네. 이제 되었단 말이에요. 점차 네. 되어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주의자들 비롯해서 여러 이제 바깥에 있던 사람들 안에 특히 이 동아일보 내부의 사원들 기자들도 네.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였냐면 창간 당시에 2천만 민중의 표현기관이라고 정확하게 썼거든요. 2천만 민중의 표현기관이라고 자임했지만 네. 이제 와서 보니 24년 단계에 와서 보니 유산계급의 기관지로 전락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너 그 당시에. 변절했니? 아니, 그러니까 계급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중 전체를 어떤 표현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그 김성수가 네. 저기 경성방직도 하고 이제 돈 좀 뿌리고 다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유산계급,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들의 표현기관으로 네네. 전락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고 이제 그런 속에서 박충금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진우는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될 상황에 이제 몰리게 된 거고 그래서 퇴임을 사장으로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네. 이때 이제 그러니까 24년이 동아일보의 격동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아일보 자체 내부의 기자들과 직원들의 어떤 동아일보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깥에서도 동아일보 니들 예전과 달리 좀 맛이 간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속에서 이제 동아일보 내부에는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네. 사장도 이제 쫓겨났겠다. 네. 뭔가 이제 주도권 싸움을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요. 주총에서 이제 붙으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움직여요. 주도권 잡으려고. 그게 바로 신서구 홍명희 라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동아일보 내에서 네, 신시지가- 동아일보를 좀 새롭게 하자라는 쪽에 동아일보가 지금 송진우, 김성수 라인이 네. 얘들을 주도권을 장악해 갔는데 지금 육혈포 사건도 있고 동아일보 내부 외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있고 하니까 명분이 생긴 거죠. 그렇죠. 예, 주주총회 새로 열 때 창피하다. 돈이 좀 있으면 라인 들여가지고 지분을 더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 움직였던 흐름이 바로 신서구 홍명희 계열이. 그리고 홍명희 같은 경우에도 언론 특히 조선일보, 시대일보 이쪽에 좀 네. 저희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아일보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이제 움직입니다. 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결국은 김성수가 다시 훨씬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면서 이때 결국은 김성수가 주식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아유, 돈 앞에 장사가 없죠. 그렇죠. 오히려 이 24년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김성수, 송진우 계열의 주도권이 더 강화돼 버리고 이렇게 이제 되고 그래서 딱 1년 지나서 송진우가 주필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파장이 뭐냐면 이때 한번 주도권 싸움을 했던 자들이 마탱이가 가 있었던 그쵸. 조선일보로 가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를 주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서구 홍명희 라인이 데리고 온 자가 주필로 데려온 게 안재영이에요. 여기 텄다. 딴 데 가자. 간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새로 신문 만들면 되지 왜 동아일보를 갖고 이렇게 그러게. 근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하나는 동아일보 자체가 그 출발 때부터 네. 남다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2천만 민중의 표현기가 이런 것처럼 꽤 이제 조선인이 발행하는 신문 중에서 나름 좀 네. 위강이 명분이 있고 네. 다른 하나는 초창기에 나온 신문들 중에서 판형이나 편집이나 이 퀄리티가 훨씬 좋아요. 그 이후로도 그렇고. 그래서 일제 시기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딱 펴놓으면 내용은 논조는 조선일보가 좀 더 민족주의적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데이터로 보면 훨씬 볼만해요. 동아일보가. 그렇기 때문에 동아일보의 어떤 그런 명분적인 차원이나 그 판형이나 어떤 편집 네. 이런 기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동아일보가 좀 더 그 당시에는 그럼 동아일보가 넘버원이었고. 그렇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행 보수나 이런 거 조선일보는- 압도적이에요. 아니, 지금 동아일보는 사실 좀 배가 아플 거예요. 뺏겼어. 조중동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렇기도 하고 지금 미스터 트롯이 너무 터져가지고 동아일보 지금 뭐 근데 그 당시 비빌 수 있는 게 동아일보 없어요.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 그 박춘금 사건이 24년 4월이에요. 네. 근데 그 공산주의자로 유명한 박헌영이 네. 24년 4월에 동아일보 기자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타이밍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조선의 인텔리 청년층에게 급속히 확산되던 시기가 바로 23년, 4년 이즈음이거든요. 그것과 동아일보의 돈 있는 송진우, 김성수 애들이 주도하는 거에 대한 비판적 태도. 그거는 넓게 보면 단순히 너희들 돈 많지가 아니고 네. 송진우 이런 세대들이 얘기했던 어떤 민족주의적인 것과 굉장히 다른 결을 가진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꽤 많이 생겨버린 거고 서로 다른 비전, 서로 다른 어떤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을 이끌고 가는 세대나 그런 지식인들이 동아일보에 많이 모여서 그렇게 뭐 박헌영이나 이런 사람들 다 동아일보에 모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신문에 비해서 동아일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고 그러다 보니
비판도 많이 받고 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든 자신의 주도권이나 어떤 네. 영향을 미치고 싶은 것도 받고 총독부 입장에서도 아니면 조선인들 입장에서도 뭐 여러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다들 눈이 쏠릴 수밖에 없던 공간이 동아일보인 거죠. 그렇죠. 20년대. 네, 네. 그 메인에 송진우가 있었다. 그렇죠. 사장. 사장. 주필도 하고. 오늘은 송진우니까요. 네. 큰 방향 동아일보 적어도 20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22년 이후 22년 23년 거치면서 점차 이 동아일보의 논조나 이런 것들을 장악해 들어간 것이 바로 이제 송진우. 그렇다고 네. 해서 송진우 일색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들을 보면 어떤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사회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인 모습도 보이고 그다음에 민족주의적인 친일 문제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건 많지 않고.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죠. 예전에 동아일보 연구 한참 안 됐을 때 네. 이광수가 그 친일로 욕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기 친일의 전조. 친일까지는 아니에요. 친일의 전조. 뒤에 가면 완전히 네. 노골파친지지만 전조가 민족 개조론, 민족적 경륜 네, 네. 이걸 이제 동아일보에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광수도 또 편집 이쪽에 동아일보가 또 인연이 있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편집인이었어요. 이제 문제는 그 글이 그런 이광수의 글이 네. 송진우, 김성수가 원하는 거였다. 이렇게 그냥 바로 일치해서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광수 친일파네. 동아일보에서 뭐 했네. 다 똑같은 놈들이네. 이게 이제 기존의 시각이지. 그놈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건 연구가 안 돼 있을 때고 네. 요새 이제 연구가 쭉 진전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광수가 김성수, 송진우 이 계열들 속에서 메인이냐? 걔가 정말 그 그룹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네. 이데올로기를 끌어가고 이론가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광수 유명한 문학 작품에서 고아의식이 좀 있잖아요. 이광수는 저기 평안도 출신에, 네. 그다음에 일진에 그쪽 돈 받고 유학하고 뭐 그랬잖아요 한 말에. 근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광수를 굳이 이제 국내에서 좀 찾아본다면 기독교, 네. 그다음에 엘리트, 지식인 이들 그룹, 특히 평안도 출신 네. 이쪽하고 그룹은 있지만 이쪽 동아일보 계열하고 뭐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일치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송진우가 키워준 거냐?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송진우 입장에서는 자기가 호남 출신의 나름 어렸을 때부터 유학도 배웠고 일본 유학도 갔다 왔고 또 이제 친구도 이제 돈 빵빵하고 자기도 잘났고 근데 이제 이광수 얘 뭐야? 약간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냥 요즘 뜨는 애니까 한번 실어주지 뭐 이런 개념이었나 보죠. 네, 이제는 그렇게 마구잡이로 이제 이야기하지 않게 됐죠. 예전에는 이제 막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다가 그 이후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건 저도 조금 보면서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송진우 스타일에 이게 맞나 싶은 이게 뭐냐면 26년도에 송진우가 투옥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달 45일 정도가 정관당해요. 그러니까 신문이 총독부에서 정관당하는 건 큰일이거든요, 정말. 네네네. 그렇잖아요. 신문을 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고 정관. 네. 언제 그것도 무기정관이에요. 일자 통과하고 정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총독부 내지 마. 너는 신문 못 내. 그 빌미가 됐던 게 당시 소련에서 네. 소련에 있는 국제농민회라고 하는 조직 본부에서 네. 3.1 운동을 맞이해 가지고 조선 농민에게 보낸 메시지를 7주년인가요? 네, 7주년을 맞이해서 네. 소련 국제 농민의 본부에서 이제 3.1 운동을 기념해 가지고 축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내요. 그거를 싫었죠. 번역해제해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귀 국민의 슬픈 기념일에 당하여 국제농민의 본부는 세계 40개국이 조직된 농민단체를 대표하여 가장 깊은 동지로서의 동정을 농업국민인 조선농포에게 드리노라. 이 위대한 날의 기념은 영원히 조선농민에게 그들의 역사적 국민적 의무를 일깨워줄 것이며 자유를 위하여 죽은 이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걸 3.1운동 맞이해서 보냈는데 이걸 다 전문 게시한 거예요.
총독부 입장에서 이걸 놔둘 그쵸. 리가 없는 거죠, 이거 사실은. 이거는. 그래가지고 요걸로 투기 돼요. 제가 왜 약간 이걸 갸우뚱하냐면 네. 송진우는 아까 약간 그렇게 저기 팅크벨님이 표현하시지만 굉장히 정치를 리얼리스틱하게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이상적으로 막 공격 앞으로 이렇게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걸 위험하겠다 싶은 건데도 이제 과감하게 과감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3.1운동 그 직후인데 3월 5일자에 이제 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1년 반? 1년 10개월 사는 것 같아요. 6개월. 그래서 27년 2월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건 또 뭔가 싶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투옥되어 있을 때 신간의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네. 이게 이제 거대한 역사 해석의 오류를 낳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광수 친일 네. 이미 20년대 전반부터 마탱이 간 동아일보 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신간에도 안 들어오네. 아. 얘들은 타협적 민족주의 이렇게 정리했던 거죠. 예전에. 그런데 사실대로 한다면 송진우가 당시 뭐 있는 걸 봤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 건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를 가지고 동아일보는 신관회하고는 싫어요. 신관회하고는 안 맞아서 뭐 안 했다. 신간회 측에서는 동아일보를 이렇게 끌어안고 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훨씬 좋았겠죠. 당연히 좋았겠죠. 그럼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름을 쓱 넣어주면 안 되나? 아니 그래서 저기 논설위원들이랑 네. 정치부장이었던 한의관 이런 사람들 동아일보 정치부장이었던 사람 들어가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장 이름이 없다 이거군요. 그렇죠. 종업원들이잖아요. 사장의 이름을 송진우가 없잖아. 대표 송진우가. 이름이 대표 송진우가 이름이 없잖아요. 중요합니다. 괜히 대표가 아니잖아요. 핵심은 송진우가 있어야지 동아일보가 그러니까 송진우의 그러니까 동아일보를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건 송진우니까. 그럼 종업원들이 잘못했네. 우리 사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저희 사장님 이름 좀 넣어주시죠. 딱 이랬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광수 건 그렇죠? 네. 뭐 신관에도 참여 안 하네 이러면서 동아일보 계열을 타협적인 애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많이 했던 거죠 과거에 네, 네. 연구자들이. 근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잘 쉽게 정리하지는 않는데 네네. 어쨌든 신관회 조직운동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게 왜 네. 그러냐면 신관회를 주도했던 건 조선일보 라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주도권을 잡았는데 송진우가 나왔다고 그렇죠. 해서 동아일보한테 척 줄 리가 없죠. 네. 또 가오도 떨어지지 또.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 그렇지만 어쨌든 신관에 입회해요. 아, 그래요? 28년 1월에. 그러니까 신관회는 지들 이제 굴러가지만 주도권은 장악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입회했고 신관회 활동 자체를 지지하는 그 논조를 보입니다. 동아일보에서도. 네. 이쯤 되면 이제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도봉 이야기가 좀. 도봉.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 녹음 시작한 지 63분 됐는데 도봉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도봉 이사 언제 오시나요? 이 도봉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송진우가 결국 그러다 30년대가 되죠. 30년대가 되면은 그 신간회가 없어지고 나서 또 이제 동아일보 중심으로 분화로도 운동을 해요. 그렇죠. 분화로도 운동을 또 전국적으로 하고 이제 그건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 나로드 운동. 브나로드가 죄송합니다. 아니고 나로드 운동. 저 들어봤는데 이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러시아. 러시아. 아, 러시아 말이었군요. into the people. 네, 인민 쓰고. 아. 부가 into. 나로드는 인민. 문맹 퇴치 그거죠? 네. 네네. 그렇군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동아일보 내에서 그 일정기 말소 사건이 이제 네네. 발생하면서 1940년이 되면은 그 일본으로부터 폐간 압박을 받아요. 송진우가 송진우가. 알아서 폐간해라 니네. 알아서. 알아서. 근데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그게 신문사가 어려워져서 폐간을 하는 게 아니라 송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인해서 10개월간 정관이 되거든요. 네. 10개월씩이나. 네. 정관 해제 직후에 중일 전쟁이 터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미 총독부는 송진우한테 항복을 받아냈죠. 이제 사장은 누구한테 간다. 니는 그만둬 이제 끝.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동아일보의 논조는 사실상 어용지. 그러니까 송진우가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주도권을 총독부한테 결국 빼앗긴 네. 다음부터 나오는 동아일보는 사실상 조선 총독부의 어용지에 다름없는. 김성수는 커버 안 해주나요?
김성수는 이때 이미 넘어가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이때 뭐 군수공장 차리시고. 네, 중일전쟁 이후로는 네. 김성수도 네. 이제 결국은 뭐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근데 그 상황에서 40년 8월에 결국엔 동아일보가 완전히 폐간이 되고 폐간이 된 이후에 이제 40년이 되면은 제가 정확하게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때 이제 창동에 집을 구하십니다. 아, 드디어. 그러니까 동아일보 완전히 날아가고 아, 드디어. 그렇죠. 또 뭐- 내상을 얘 약간 내상 입으면 오는 동네인가요? 김병로 선생은 힐링. 신간회가 설리고 일로 오시고 이 동네가 저 치유가 돼요. 힐링.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연지기가 그랬다니까. 힐링타운. 천이 흐르고 뒤에 호연지기가. 독립운동가들의 힐링타운. 네. 근데 아마 그 김병로 선생이 이미 여기 거주하고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아주 크죠. 친구 따라 이제 아주 가는 크죠. 거죠. 김병로가 창동에 몇 마리 닭을 몇 마리 키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김병로랑 송진우 선생 둘을 비교하면 조금 느낌 다른 게 네. 김병로 선생은 창동에 와서 네. 진짜 농사를 짓고 살아요. 아, 그래? 본인이? 배급도 안 받고 배급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45년 해방 직전에 닭을 1,500마리까지 키웠대요. 1,500마리를 키우다가 양계장 하셨군요. 근데 이제 닭을 먹이려면은 네. 모이가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사료가. 그렇죠. 그러면 그 관료한테 또 좋은 소리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서 닭을 다 처분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김병로 선생인 거고. 근데 송진우는 네. 여기에 집을 구하긴 하는데 네. 여기에 계속 살진 않습니다, 사실. 네, 아. 여기 꽤 별장- 살다가 별장 같은 느낌? 왔다 갔다. 네, 저기 서울에 잠깐 갔다가 아니 평전에도 보면 네. 여기와 여기에 있다가 저기 서울 자기 본가에 또 갔다가 다시 또 여기 왔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두 집 살림 하셨나요, 혹시? 뭐 근데 두집살림도 두집살림인데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제 시기에는 네. 총독부의 협박과 종용을 피하는 게 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너 하면 되지 뭐 그게 어려워. 하지만 온갖 수단을 동원을 하거든요. 이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화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요시찰이기 때문에 네. 담당 경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드릴 거 아니에요. 계속 네. 감시하는 거죠. 네, 그러면 맨날 탕약기 돌린대요. 탕약기? 탕약기 네. 왜요? 왜요? 아프다고. 아, 냄새. 와병하는 거죠. 네. 냄새를 확 풍기는구나. 그렇죠. 어. 그래서 뒤 밖에 활동 못 오늘 한다. 내일 한다 나.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맡아라 이렇게 그렇기 하면 때문에 창동에 와서 그렇게 있는다는 것 자체가 요시차를 받는데도 피해 좀 조금 더 이런 서울에 부분이 있는 있기 것보단 때문에. 낫다. 여기 와 있는 게. 그래서 그 송진우 선생 집터가 보니까 지금 창동 초등학교, 네. 네, 그 근처. 그러니까 창동에서도 인싸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죠. 인싸 창동의 아싸가 메인스트림. 아니고. 네, 왜냐하면 창동역 2번 출구에서 바로 가까워요. 앞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창동 네. 국립보통학교 지금 네. 창동 초등학교인데 창동역 바로 앞이에요, 거기가. 네. 거기 역전이네, 역전. 예, 거기 토스트 도해지죠, 엄청 도해지. 맛있어요. 그리고 창동리가 그렇죠, 거기 맛있어 토스트. 그 토스트 네. 엄청 맛있거든요. 그 창동리가 그 당시에 그 현내면 면사무소 소재지였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사실 이 지역 내 완전 인싸 지역이거든요. 그렇군요. 거기에 집이 딱 있었던 거죠. 네. 지금 북한산 한신 휴 플러스 효성 상가 아파트 인근.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 근처에 상가 건물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기차랑 가까우시니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셨던. 하시려군요, 거기. 네. 네, 그렇죠. 역세권 사셨던 거죠. 그러네. 돈이 있으니까요. 친구가 돈이 많아요. 초역세권. 지금 동아일보 사장을 몇 년을 했는데요. 그렇죠. 걸어서 그렇죠. 일부. 네. 그러니까 그거 같아. 약간 피할 때만 잠깐 와서 탕약기 돌리고. 탕약기 돌리고. 집에 갈까? 창동집 갈래. 그래서 아, 기차 옆에 타고 뭐- 가시고. 뭐 친구도 누구 있겠다. 나와 있다고 여기서 어. 탕약기 한 번 더 돌려야겠다. 이 나이 때 아저씨들이 동창회를 그렇게 갑니다. 옆에 친구 있으니까 온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때가 연세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50대 초반이에요. 50대부터 동창회가 가장 활발히 굴러가는 시기예요. 아, 그렇습니다. 메이지대 동창이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메이지대 동창이잖아요, 김병로. 김병로. 그렇네요. 메이지대 대학 동창. 동창 옆에 있는 거니까. 그러다가 그럼 해병을 맞으시는 건가요? 워낙 송진우는 정치적으로는 뭐 김성수는 내상을 입었죠. 협력. 총독부에 협력했으니까 전시 협력했으니까 친일. 그렇지만 송진우는 협력하지 않고 창동에 네.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탕약기를 돌리고 해서 어쨌든 그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해방이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자원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측면들이 해방 이후에 좌익들이 그렇게 이제 기세등등할 때 우파의 주요한 정치적 지주로서 내지는 지식인들로서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 해방 후에 한민당에서도 활동을 하죠. 송진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창동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죠. 힘들 때 창동을 오면 마음을 딱 굳게 잡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곳인데 다들 딴 데 가서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겠어요? 창동으로 오세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도봉 네. 구민 여러분. 땅값은 별로 안 올랐지만. 아니 땅값이 네. 땅값이 중요하겠습니까? 파주보다 비싸다니까. 여러분들 싼 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잠깐 마무리를 하면 끝이 이제 비극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말씀드렸지만 극우파 청년에 의해서 자기 집 앞 이제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진우는 그런 전시 체제기의 정치적 내상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해방 이후에 우파 지도자로서 굉장히 적극적인 앞에 설 수 있었던 네, 거고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민주당을 네. 사실상 해방 직후에 이끌었던 인간이 네, 네, 바로 성진우인 거고. 네. 다만 이 송진우 그래서 이제 그 일화도 있어요. 이제 임정 귀국할 거 아닙니까? 네. 임정 세력들이 귀국하면 우파 당연히 한민당의 첫 번째 노선은 그거였어요. 임시정부 절대 지지. 해방 직후에는. 네. 그럼 이제 오신다잖아요. 네. 그럼 오시는 거 환영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밥도 한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술도 한번 네. 먹고. 그랬을 때 이제 임정 쪽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네. 핀잔을 주는 거죠. 니네 나는 뭐해? 밖에서 정말 죽을 둥 살둥할 때 니들은 등 따시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창동에서 다 키웠다던데 친구랑 같이 이런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유일하게 다른 우파 집사들은 이제 뭐 할 하고 말 없다. 있는데 송진우만 딱 이야기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예요. 당신들이 중국에서 뭐 고생하고 네. 할 때 국내 사람들이 뭐 했는지 뭐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들이 활동을 할 때 그 돈, 그러니까 그런 자금도 국내에서 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송진우는- 적어도 송진우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도 있는 것도 국내에 있었지만 어쨌든 빌붙지 않았거든. 그렇죠. 일제에. 깜빵을 몇 번을 갔다 네, 왔는데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분은 그렇게 총에 맞아 돌아가실 만한 뭐 그런 뭐 반대 세력 같은 게 있었나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평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인 청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그게 이렇게 미묘하게 됐던 게 당시 죽었던 시기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 한국에 막 이제 전해지던 시점이거든요. 네, 네, 네. 대단히 초기죠 사실. 45년 네. 12월. 그러니까 45년 12월 말이니까 이제 전해지고 한민당 특히 송진우는 그러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해 한국 문제 결정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게 지금 친탁 반탁 뭐 이런 뭐 이제 그런 거와 네. 관련된 거예요. 네. 김구 임정계열이 선두에 서가지고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네. 전면적으로 일으킨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송진우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절대 지지 이건 아니지만 무조건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반대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뭐 이제 그런 어떤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그런 부분들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일찍 죽었으니까 네. 그거 알 이제 수 공개적으로 없어요. 맞아요. 말한 게 아니고 어떤 남긴 이야기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딴 사람한테 들은 얘기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당시에 자료들을 가지고 방증 자료로 이야기하는 거죠. 네. 뭐 송진우가 그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자필 뭐를 남기는 건 아니니까 네. 무조건 반탁으로 이게 쏠려가는 그것과는 좀 다른 판단을 좀 했던 것 같고 그것과 결부돼서
극우파 청년이 송진우를 암살을 한 걸로 네. 일단 그렇게 되는 거고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이 극우파 청년이 누구 라인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설왕설래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뭐 아직 미국 밝혀지진 않았죠. 누구 라인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뭐 그거는 추정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막 이렇게 그 고유 명사들을 다 들이대는 네, 건 좀 네.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뭐, 참, 김병론 선생처럼, 물론 그분도 이렇게 평안하게 쭉 사실 건 아니지만, 정년 퇴임하시고, 자기 역할 다 하시고, 그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암살돼서 돌아가신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 송진우 선생도 창동에 와서 휴식을 얻으시고, 큰일 네. 하시려면 창동 오셔야 됩니다. 네. 마음 흔들리지 않으셨던 그런 곳이 창동이라는 것에 서 뿌듯함을 갖고 또 송진우 선생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동네에 대한 생각들 다시 해보시면서 이 동네에 어떤 역사적 인물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다음 주는 독립운동가이자 국학연구자 정인보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접담 도봉은 다음 주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이다혁, 팅커벨, 금강경 선생님이 함께 하셨고 진행 락PD, 연출 출동PD, 기획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인문도시 도봉, 후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